조종사 동무 고도를 낮추시오. 2021년 7월 15일 김여정의 목소리가 헤드셋으로 들려왔습니다. 네, 동무. 고도 300m로 낮추겠습니다. 저는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헬리콥터가 천천히 하강했습니다. 평양 외곽산간 지역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산비탈에 수십 명의 사람들, 풀을 뜯고 나무 껍질을 벗기고 흙을 파고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으로. 뒤에서 김여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행비서와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저것들이 왜 저러고 있습니까? 배급이 끊긴 지 석 달째입니다. 풀뿌리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생산성도 없는 것들이. 다시 고도 올리시오. 불쾌하군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조종관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생산성 없는 것들? 저 사람들도 사람인데. 조종사 동무, 고도. 네, 죄송합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조종관을 밀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올라갔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작아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귓가에는 그 목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생산성 없는 것들. 그날 35년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양 중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영웅이었습니다. 195 전투기 조종사로 수십 년을 복무하며 김일성 훈장까지 받은 분이었죠. 덕분에 우리 가족은 북한에서 핵심 계층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진로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철수야, 너도 아버지처럼 하늘을 날아야 한다. 5살 때부터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의심 없이 그 길을 따랐습니다. 만경대혁명학원에 입학했고 16살에 조선인민군 항공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훈련은 가혹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밤 11시 취침. 그 사이 모든 시간은 비행이론과 실습, 사상교육으로 채워졌습니다. 위대하신 수령님의 전사가 되려면 강철 같은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을 매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2006년 23살에 저는 정식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처음 배정받은 기종은 Mi-2 소형 헬리콥터였습니다. 주로 군 고위 간부들의 이동을 돕는 임무였죠. 처음 혼자 하늘을 날았을 때의 그 짜릿함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평양이 발밑에 펼쳐지고 대동강이 은빛으로 빛나던 그 순간,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2010년 저는 소위로 진급했고 더 큰 헬리콥터를 맡게 되었습니다. Mi-8 중형 헬리콥터.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을 태우는 임무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특권의 세계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창광거리에 있는 특수상점. 일반 주민들은 출입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조종사 신분증 하나로 그곳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진열대에는 중국산 과자, 일본산 위스키, 남한산 라면까지 있었습니다. 가격표가 달러로 표시되어 있었죠. 저는 한 달에 $100 정도를 특별 배급으로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외제 담배를 사고 가끔 초콜릿도 샀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시장에서 사온 옥수수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좋은 음식 먹으니까 괜찮지만 우리는 이것도 감사해야 해요. 아내의 말에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다. 당연한 거다. 2015년 저는 대위로 진급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전환점이 왔습니다. 김여정 비서실에서 전속 조종사를 선발한다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조종사 10명이 심사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3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저는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리철수 동무, 당신은 이제 최고 영도자, 가족을 모시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하늘에서 증명하시오. 인민보안성 간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올랐습니다. 동시에 알 수 없는 무게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2018년 3월
저는 처음으로 김여정을 태웠습니다. 평양에서 원산까지 약 1시간 30분의 비행이었습니다. 그녀는 뒷좌석에 앉아 내내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긴장한 나머지 손에 땀이 가득 찼습니다. 착륙 후 수행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조종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맡기겠습니다. 그 말이 칭찬인지 경고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김여정의 전속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그녀를 태우고 평양과 지방을 오갔습니다. 원산, 삼지연, 평성, 개성, 때로는 비밀스러운 군사시설로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목적지를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륙 직전에 좌표만 주어졌죠. 저는 북한에서 가장 특권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감시받는 위치이기도 했습니다. 국가보위성 요원들이 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전화는 도청되고 행동은 기록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보고되었습니다. 자유로운 특권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누리는 특권의 토대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깔려 있는지,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저는 약 3년 동안 김여정의 전속 조종사로 일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북한 최고 권력층의 세계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목격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8시, 저는 순안공항 특별경납고로 출근했습니다. 일반 군용 경납고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닥은 반짝반짝 윤이 났고 헬리콥터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전담 정비팀이 30명이나 있었죠. 그들은 새벽 5시부터 나와서 기체를 점검했습니다. 리철수 동무, 오늘 오전 10시 출발입니다. 목적지는 이륙 30분 전에 통보하겠습니다. 보위성 담당자가 매번 같은 방식으로 지시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서도 안 되고 알아서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비행 중에는 철저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김여정은 뒷좌석에서 문서를 읽거나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가끔 수행비서와 낮은 목소리로 대화했지만 저는 듣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헤드셋에서 들리는 엔진 소음에만 집중했습니다.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로 가는 특별기 수행 임무를 받았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수행팀의 일원으로 선발된 것이었습니다. 북한을 떠나 외국 땅을 밟는 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하노이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은 우리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공항은 평양보다 훨씬 현대적이었고 거리에는 차들이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어다니며 웃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몰래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CNN이 나왔습니다. 금지된 채널이었지만 해외에서는 통제가 느슨했습니다. 화면에서는 전 세계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새벽 4시까지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우리가 알던 세상은 이렇게 작았구나.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보위성 요원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리철수 동무, 어젯밤 텔레비전 시청 기록이 있습니다. 귀국 후 자아 비판서를 제출하시오.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얼음보다 차갑했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호텔 방까지 감시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당생활 총화에서 자아 비판을 했습니다. 제국주의 방송에 현혹될 뻔한 저의 사상적 해이를 깊이 반성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조국이 가장 위대합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같은 거짓말을 반복하며 살아왔을 테니까요.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국경이 완전히 봉쇄되었고 평양조차 외부와의 교류가 끊겼습니다. 제 비행 횟수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김여정이 지방 시차를 자주 나갔기 때문입니다. 5월 어느 날 함경북도 청진으로 가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청진 상공에 접근하자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도시 외곽 산비탈에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땅을 파고 풀을 뜯고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생각 없이 수행비서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조종에만 집중하시오. 동물은 볼 것만 보면 됩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물론 북한의 인트라넷, 광명이었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과는 단절된 북한만의 폐쇄 네트워크죠. 거기에는 오직 선전물과 교양 자료만 있었습니다. 전국의 인민들이 당의 영도 아래 코로나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기사만 가득했습니다. 청진에 굶주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친구들 집은 요즘 어때?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들 힘들어해요. 배급이 끊긴 지 2달이 넘었어요. 장마당도 통제가 심해져서 장사하기 어렵대요. 어제는 옆집 아주머니가 집에 있는 옷을 팔아서 쌀 3kg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김여정 수행 임무 수당으로 받은 달러 지폐 몇 장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200달러. 북한 일반 노동자의 10년치 월급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나는 하늘을 날고 특별 배급을 받고 달러를 받는데 저 청진의 사람들은 풀뿌리를 캐고 있다. 우리는 같은 나라 사람이 맞는가? 그때부터 작은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 균열을 무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무시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의심하는 순간 제 삶 전체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제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7월 15일,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입니다.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지시를 받았습니다. 오전 10시, 평양에서 원산 갈마직으로 출발. 김여정 동무 수행. 저는 1시간 전에 경납고로 나가 비행 전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연료, 유압, 계기판, 통신 장비,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10시 정각, 검은색 승용차가 경납고 앞에 멈췄습니다. 김여정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랬듯 무표정했습니다. 수행비서 2명이 뒤따랐습니다. 저는 경례를 했고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인 채 헬리콥터에 올랐습니다. 이륙 후 평양 시내를 가로질렀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평양은 여전히 장엄했습니다. 주최사상탑, 류경호텔, 대동강. 하지만 제 눈에는 이제 달리 보였습니다. 저 화려한 건물들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평양을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화려한 건물들은 사라지고 낮은 농가와 황량한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원산으로 가는 직선 경로가 아니라 북쪽으로 약간 우회하는 항로였습니다. 북쪽 38도선 방향으로 선회 후 동쪽으로 전환하시오. 관제탑의 지시였습니다. 고도 500m. 평양 외곽산간 지역 상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시야는 완벽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광경. 산비탈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십 명, 아니 1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허리를 구부리고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뿌리를 캐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절박함, 굶주림, 생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020년 함경도에서 본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평양에서 불과 5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수도 바로 옆에서 사람들이 풀뿌리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여정이 보였습니다. 그녀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그녀의 시야에도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표정했습니다. 아니, 무관심했습니다. 그녀는 곧 시선을 거두고
손에 든 태블릿으로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이 나라 인민이다. 저들도 김일성의 자손이라고 배웠다. 그런데 저렇게 굶주리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단 말인가? 손이 떨렸습니다. 조종관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조종사 동무, 항로 유지하시오. 헤드셋으로 수행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고도가 약간 낮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조종관을 조작했습니다. 원산까지 남은 40분 동안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그 광경만 맴돌았습니다. 산비탈의 사람들, 풀뿌리,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 착륙 후 김여정은 내렸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경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경납고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장마당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평양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풀뿌리를 캐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최고 권력자들은 그것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다는 것을.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우리 가족이 위험해질 것을 알았으니까요.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병째로 들이켰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광경이 보였습니다. 산비탈, 풀뿌리, 굶주린 사람들,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 이 체제는 잘못되었다.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 처음으로 또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체제는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그 체제의 일부다. 나는 공범이다. 그 깨달음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누리는 특권, 제가 받는 배급, 제가 모는 헬리콥터,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가해자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조종사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 있는가? 이대로 죽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7월 15일 이후 제 삶은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조종사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밤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다시 출근했습니다. 동료 조종사들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철수 동무, 주말 잘 보냈나?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보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주말 내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비행 임무는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김여정을 태우고 하늘을 날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평양 상공을 지날 때마다 저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화려한 건물들 뒤에 무엇이 있을까? 저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진짜 행복할까? 8월 초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준비로 평양이 분주해졌습니다. 대형 초상화가 곳곳에 걸렸고 선전 구호가 새로 단장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의 탄생 70주년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그날 저녁 당 생활 총화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조종사들이 모여 자아 비판과 동료 비판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무들, 이번 달에는 모두 헌신적으로 복무했습니다. 특히 리철수 동무는 김여정 동무를 15회 수행하며 완벽한 비행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정치위원이 말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당과 수령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역겨웠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어지러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대동강변을 걸었습니다. 여름밤이었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강변에는 몇몇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일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쌀밥에 김치찌개, 생선구이. 북한에서는 특권층만 먹을 수 있는 식사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먹어요? 맛이 없어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입맛이 없어서. 아내는 제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열은 없는데.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당신 이상해요.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아내. 딸 하나를 낳고 평범하게 살아온 아내. 저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녀도 위험해질 것을 알았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8월 중순 함경북도 회령으로 가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회령은 중국 국경과 맞닿은 도시였습니다. 두만강 넘어가 중국이었습니다. 착륙 후 대기 시간 동안 저는 경납고 밖을 산책했습니다. 멀리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강 건너편에 중국 마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다른 세상이 있다. 그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탈북.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처음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나는 군인이다. 조종사다. 가족이 있다. 불가능해. 하지만 그 생각은 씨앗처럼 제 마음속에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9월 들어 김여정의 일정이 부쩍 늘었습니다. 거의 매일 어딘가로 날아갔습니다. 군부대, 공장, 농장. 그녀는 시차를 다니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생산량을 30% 늘려야 합니다. 당의 결정입니다. 공장 지배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저는 헬리콥터 창 아래를 봤습니다. 공장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농장에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산량을 늘리라는 명령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전기도 없고, 비료도 없고, 사람도 굶주린 상태에서. 그날 저녁, 저는 책장을 뒤졌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주신 책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저는 그 책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암송할 정도로 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눈으로 읽었습니다.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 당의 사명이다. 김일성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인민을 위해? 그럼 산비탈에서 풀뿌리를 캐는 저 사람들은? 그들도 인민 아닌가? 시간이 갈수록 제 내면의 균열은 깊어졌습니다. 낮에는 충성스러운 조종사로 살았습니다. 밤에는 체제를 의심하는 배신자로 살았습니다. 저는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9월 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산다. 뭔가 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탈북? 어떻게? 조종사인 저는 24시간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딸은?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운명이 저에게 마지막 선택의 순간을 곧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2021년 10월 북한의 초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평양 거리에 나뭇잎이 떨어지고 아침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10월 5일 김여정을 태우고 평안남도 안주로 갔습니다. 안주 인근 군부대를 시찰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비행 중 저는 백미러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읽으며 가끔 펜으로 무언가를 표시했습니다. 차갑고 효율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저 서류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 인민의 삶? 아니면 권력 유지 계획? 착륙 후 군부대 사령관이 영접했습니다. 동무들의 충성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훈련 강도가 부족합니다. 2배로 늘리십시오. 김여정의 말이었습니다. 사령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군인들은 이미 비쩍 말라 있었습니다. 배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훈련을 2배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사람이 쓰러질 것입니다. 돌아오는 비행 중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인가? 아니면 기계인가? 감정이 있기는 한가? 10월 12일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원산 갈마지구 호화빌라 단지 시찰. 최고 보안 임무. 저는 그날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최고 보안 임무라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된 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원산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해변에 초호화 빌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수영장, 테니스장, 전용 부두까지. 북한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여정은 내려서 1시간 동안 시찰했습니다. 저는 헬리콥터 옆에서 대기했습니다. 수행원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조종사 동무, 담배 한 대 피우시겠습니까? 그는 외제 담배를 내밀었습니다. 말보로였습니다. 이 빌라들은 누가 쓰는 겁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당 간부들이지. 휴양차 오는 거야. 동무도 나중에 진급하면 올 수 있을 거야. 저는 담배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당 간부들은 해변 빌라에서 휴양을 하고 일반 인민들은 풀뿌리를 캔다. 이게 사회주의인가? 이게 인민의 낙원인가? 10월 20일 가장 기억에 남는 비행이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삼지연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삼지연은 백두산 인근의 도시로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히 개발한 사회주의 이상향 모델 도시였습니다. 삼지연에 도착하자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현대식 아파트, 깨끗한 거리, 새로 포장된 도로. 평양 못지않게 화려했습니다. 김여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상점들도 문을 닫은 곳이 많았습니다. 이 도시는 쇼케이스였습니다.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전시장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삼지연을 벗어나자마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낡은 농가, 무너진 지붕, 황량한 들판. 삼지연에서 불과 10km밖에 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두 개의 세계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체제는 거짓이다. 모든 것이 쇼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 쇼의 일부가 될 수 없다. 10월 25일 마지막 비행이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평성으로 가는 짧은 거리였습니다. 김여정은 평성의 한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대기했습니다. 시찰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김여정이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조종사 동무, 비행 경력이 몇 년입니까? 저는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15년입니다, 동무. 오래 했군요. 조종이 안정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그녀의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저에게 한 유일한 개인적인 말이었습니다. 3년 동안 수백 번을 함께 날았지만 그녀는 저를 한 번도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도구였습니다. 헬리콥터를 조종하는 기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당신을 태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대동강변을 걸었습니다.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건너편의 주체사상탑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나는 결정했다. 여기를 떠날 것이다. 어떻게든 떠날 것이다. 죽더라도 자유롭게 죽겠다.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조선인민군 소좌 이철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탈북을 꿈꾸는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가장 감시받는 위치에 있는 조종사가, 가족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탈북할 수 있을까? 저는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10월 28일, 저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탈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하지만 이런 정보를 구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순간 신고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옥류관에 자주 갔습니다. 옥류관은 평양의 유명한 냉면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면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장사꾼들이 모였습니다. 중국과 거래하는 사람들, 밀수를 하는 사람들, 뇌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저는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사람들, 돈 다발을 몰래 건네는 손길,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 모든 것이 암암리에 이루어졌습니다. 11월 초, 저는 한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40대 남자로 자주 옥류관에 왔습니다. 그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군인, 간부, 장사꾼, 그의 이름은 박철호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는 브로커였습니다. 탈북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11월 15일,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박철호가 혼자 앉아 있을 때 저는 그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자리 좀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군복을 입은 제 모습을 보고 경계했습니다. 자리가 많은데 굳이 여기?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국경 건너는 일입니다. 박철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런 일 모릅니다. 그는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입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돈도 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보안성 함정 아닙니까? 저는 속지 않습니다. 저는 급해졌습니다. 저는 조종사입니다. 김여정 동무를 태우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박철호가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조종사? 김여정?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떠나려고 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 사정입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철호는 한참을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흘 후 밤 10시 창광거리 뒤편 골목. 혼자 오시오. 군복 벗고. 그렇게 저는 첫 접촉을 했습니다. 사흘 후 저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민간 옷을 입고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박철호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오시오. 그는 더 깊은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건물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2명의 남자가 더 있었습니다. 박철호가 말했습니다. 증명해 보시오. 당신이 정말 조종사라는 것을. 저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소좌 이철수 사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전등으로 신분증을 자세히 봤습니다. 진짜네. 이거 대박이네.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박철호가 물었습니다. 왜 떠나려고 합니까? 당신은 최고 특권층 아닙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체제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본 것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떠나야 합니다. 가족은? 또 다른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가족, 아내와 딸,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혼자 갑니다. 가족은 데려갈 수 없습니다. 박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조종사가 가족과 함께 사라지면 즉시 발각됩니다.
혼자 가야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비용은 얼마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박철호가 대답했습니다. 미화 5,000달러. 평양에서 압록강까지 안전하게 이동. 국경 도하 지원. 중국 현지 브로커 연결까지. 선불 2,000달러. 중국 도착 후 3,000달러.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5,000달러. 저는 김여정 수행 수당으로 약 2,500달러를 모아뒀습니다. 나머지 2,500달러는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시간을 주십시오. 돈을 더 모아야 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박철호가 경고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강이 얼면 국경 경비가 2배로 늘어납니다.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결정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1월 말까지 연락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탈북은 이제 막연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는 끔찍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가족과의 이별. 집에 들어가자 딸이 자고 있었습니다. 8살 딸. 저는 딸의 방에 들어가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잠든 얼굴이 너무 평화로웠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버리는 거다.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어. 용서해다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다음 주 저는 돈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던 귀금속을 팔았습니다. 아내 몰래 시계를 팔았습니다. 장마당에서 달러를 샀습니다. 11월 28일 저는 마침내 5,000달러를 모았습니다. 박철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12월 5일 최종 지시를 주겠습니다.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열흘 후면 저는 북한을 떠날 것입니다. 가족을 떠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떠날 것입니다. 2021년 12월 5일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눈을 떴습니다. 사실 잠을 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욕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봤습니다. 35년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이후 이 얼굴은 수배 전단에 실릴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배신한 반역자 리철수. 6시 평소처럼 군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속옷 안쪽에 방수 비닐에 싼 달러 지폐를 숨겼습니다. 2,000달러 선불금이었습니다. 나머지 3,000달러는 중국에서 브로커가 받기로 했습니다. 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10분, 20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은주야, 미안하다. 아빠가 비겁한 거다. 너를 두고 가는 거다. 하지만 아빠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어. 용서해다오. 언젠가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딸의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췄습니다. 딸이 살짝 움직였지만 깨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을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오늘 일정 있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오전 출근입니다. 정기 점검이 있어서요. 아내가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안 먹어요? 또 입맛 없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여보,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요?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아내도 공범이 됩니다. 아내와 딸이 위험해집니다. 고맙소. 그동안 고생 많았소. 저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아내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그냥 문득 7시 집을 나섰습니다. 문 앞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내가 문간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웃으려고 했지만 웃을 수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5층 우리 집 창문. 딸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안녕. 저는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다시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8시 순안공항 경납고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인사했습니다. 철수 동무 일찍 왔네?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점검 있어서요. 헬리콥터 앞에 섰습니다. Mi-8. 제가 수백 번 조종했던 기체. 김여정을 수십 번 태웠던 헬리콥터. 저는 기체를 쓰다듬었습니다. 안녕. 고마웠어. 정비병이 다가왔습니다. 동무, 오늘은 비행 일정 없는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개인적으로 점검하려고요. 저녁에 특별 임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그날 하루,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오후 3시 화장실에서 박철호에게서 온 쪽지를 확인했습니다. 어제 몰래 받은 것이었습니다. 12월 5일 오후 6시 대동강 철교 남단. 검은 모자 쓴 사람이 기다림. 암호 담배 있습니까? 응답 성냥은 있습니다. 저는 쪽지를 찢어 변기에 흘려보냈습니다. 이제 3시간 남았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먼저 갑니다. 내일 봅시다. 동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내일 보자.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없다는 것을. 버스를 타고 평양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개선문, 인민문화궁전, 만수대 거리. 35년을 살았던 도시. 저는 모든 것을 눈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오후 5시 50분 대동강 철교 근처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감시자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철교를 향해 걸었습니다. 6시 정각. 철교 남단에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담배 있습니까? 그가 돌아봤습니다. 성냥은 있습니다. 암호가 일치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따라오시오. 거리 유지. 5m 뒤에서. 그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5m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30분을 걸었습니다. 평양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낡은 공장지대였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창고 앞에서 남자가 멈췄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3번, 2번, 1번.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철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남자가 더 있었습니다. 왔군요. 준비되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저는 군복 안쪽에서 달러를 꺼냈습니다. 박철호가 세어봤습니다. 2,000달러. 확인. 그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트럭을 탑니다. 석탄 운반 트럭입니다. 석탄 더미 사이에 숨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8시간. 검문이 3번 있습니다.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기침도 하면 안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습니다. 신의주에 도착하면 창고에서 이틀 대기합니다. 그 다음 밤에 압록강을 건넙니다. 중국 브로커가 반대편에서 기다립니다. 거기서 나머지 3,000달러를 줍니다. 알겠습니다. 박철호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조종사 동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말 갑니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잡히면 총살입니다. 가족도 수용소 갑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갑니다. 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출발합시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석탄 운반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뒤쪽 석탄 더미를 치웠습니다.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시오. 여기 물과 비스킷이 있습니다. 아껴 드시오. 저는 기어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웠습니다. 몸을 웅크렸습니다. 석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박철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석탄이 다시 쌓였습니다. 빛이 차단되었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안녕, 평양. 안녕, 북한. 안녕, 내 가족. 미안합니다. 그리고 안녕히. 트럭은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올 수 없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석탄 더미 사이 좁은 공간.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석탄이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최대한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트럭이 덜컹거렸습니다. 평양 외곽의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석탄 가루가 입과 코로 들어왔습니다. 기침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숨을 죽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트럭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멈췄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였습니다. 서류 내시오. 경비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운전사가 대답했습니다. 석탄 운반입니다. 평양에서 신의주 화력발전소로 갑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 뒤는 확인했습니까? 네, 석탄만 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트럭 뒤로 오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석탄을 검사하는 소리. 쇠꼬챙이로 찌르는 소리. 석탄이 움직였습니다. 제 얼굴에서 10cm 떨어진 곳을 쇠꼬챙이가 지나갔습니다. 제발, 제발. 좋아. 통과. 경비대원이 말했습니다.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2시간, 3시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견뎠습니다. 두 번째 검문소. 이번에는 더 오래 걸렸습니다.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평양입니다. 운송 허가서를 보시오. 서류 확인 소리. 5분, 10분.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뒤쪽 석탄 전부 내리시오. 검사하겠습니다. 경비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석탄을 전부 내린다면 발각됩니다. 끝났습니다. 동무 시간이 없습니다. 발전소에 새벽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늦으면 제가 처벌받습니다. 운전사가 애원했습니다. 규정입니다. 무작위 검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기서 끝나는가? 아직 평양도 못 벗어났는데? 그때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거 평양 출발 화물이잖아. 평양은 이미 검사 끝났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보내. 상급자로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규정 때문에 발전소 가동 못하면 내가 책임질 거야? 침묵. 그리고 마지못해 하는 목소리. 통과.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4시간쯤 지났을까요? 몸이 감각이 없었습니다. 다리를 움직이려고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브로커가 준 물병을 더듬어 찾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셨습니다.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세 번째 검문소. 이번에는 간단했습니다. 통과. 단 1분 만에 끝났습니다. 트럭이 계속 달렸습니다. 5시간, 6시간. 제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7시간쯤 트럭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도시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정지와 출발을 반복했습니다. 신의주였습니다. 마침내 트럭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엔진이 꺼졌습니다. 발소리, 석탄을 치우는 소리,
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나오시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움직이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남자 두 명이 저를 끌어냈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석탄 가루로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일어나시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남자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주변을 봤습니다. 낡은 창고였습니다. 창문은 판자로 막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틀 숨어 계십시오. 음식과 물은 하루에 2번 가져옵니다.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소리도 내면 안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잠겼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고 구석에 낡은 담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위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8시간의 지옥을 견뎌냈습니다. 창틈으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신의주였습니다. 중국 국경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압록강 건너가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압록강 도하, 국경 수비대, 총격, 죽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와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빠는 살아야 해. 살아서 이 세상의 진실을 알려야 해. 이틀만 견디면 됩니다.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면 자유입니다. 저는 담요를 덮었습니다. 처음으로 평양을 떠난 밤이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평양 밖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앞으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 이틀이 지났습니다. 12월 7일 낮, 12월 8일 밤, 그리고 12월 9일 새벽. 창고에 갇혀 지내는 시간은 고문이었습니다. 음식은 하루에 2번 나왔습니다. 옥수수 죽과 물. 양이 적었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은 창고 구석의 양동이었습니다. 냄새가 진동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창틈으로 밖을 엿봤습니다. 신의주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짐을 나르고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창고 안에 탈북자가 숨어 있다는 것을. 밤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기침도 한숨도. 완전한 침묵 속에서 저는 제 생각과 싸웠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가? 가족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이 좁은 창고에 갇혀 있다니. 하지만 다시 생각했습니다. 평양 상공에서 본 그 광경. 산비탈에 굶주린 사람들. 김여정의 무표정한 얼굴. 아니다. 내 선택은 옳았다. 나는 인간으로 살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12월 9일 오후 6시 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준비하시오. 오늘 밤 건넙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였습니다. 옷을 갈아입으시오. 그들이 검은색 방한복을 건넸습니다. 군복을 벗고 민간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군복은 비닐봉지에 넣어 숨겼습니다. 증거를 남기면 안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에 절대 복종하십시오. 한 번의 실수가 죽음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브로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8시 창고를 나왔습니다. 밖은 깜깜했습니다. 신의주에는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우리는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30분을 걸었습니다. 도시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강 냄새가 났습니다. 압록강이 가까워졌습니다. 낮은 건물 사이로 빠졌습니다. 강둑이 보였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너편은 중국이었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단둥시의 불빛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심하십시오. 강변에 초소가 있습니다. 순찰대가 20분마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건너야 합니다. 브로커가 설명했습니다. 수영할 줄 압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물은 깊지 않습니다. 허리에서 가슴 정도. 하지만 물살이 셉니다. 꽉 잡고 가야 합니다. 그가 밧줄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허리에 묶으십시오. 제가 앞에서 끌겠습니다.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저는 밧줄을 허리에 묶었습니다. 오후 9시 30분. 지금입니다. 가자.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강변으로 내려갔습니다. 풀숲을 지나 물가로 다가갔습니다.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12월의 압록강이었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들어가시오. 브로커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왔습니다. 허벅지까지, 허리까지. 너무 차가웠습니다. 이빨이 딱딱 부딪혔습니다. 물살이 셌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브로커가 밧줄을 당겼습니다. 집중하십시오. 저는 밧줄을 꽉 잡았습니다.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까요? 갑자기 불빛이 켜졌습니다. 초소에서 탐조등이 강을 비췄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엎드리시오. 우리는 물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코까지 물이 왔습니다. 차가움에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탐조등이 강을 훑었습니다. 우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10초, 20초.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탐조등이 꺼졌습니다. 지금, 빨리. 브로커가 급히 움직였습니다. 저도 뒤따랐습니다. 물이 가슴까지 왔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브로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밑에 돌이 느껴졌습니다.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북한 순찰대였습니다. 탐조등이 다시 켜졌습니다. 우리를 정확히 비췄습니다. 총이다. 숨어.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탕. 물기둥이 튀었습니다. 제 옆에서 물이 튀었습니다. 뛰시오. 뛰어. 저는 물속을 헤쳤습니다. 미친 듯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총성이 계속되었습니다. 탕, 탕. 제 귀 옆으로 총알이 지나갔습니다.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물이 무릎까지 낮아졌습니다. 발목까지. 저는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둑으로 기어 올랐습니다. 여기, 이리 와. 중국어가 들렸습니다. 중국 쪽 브로커였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탐조등과 총성이 계속되었습니다. 덤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브로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빨리, 차가 기다린다. 우리는 달렸습니다. 20m, 50m, 100m. 마침내 총성이 멀어졌습니다. 길가에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타. 저는 차에 뛰어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급출발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서 강을 건넜습니다. 축하합니다. 중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국 브로커가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압록강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5년을 살았던 나라, 가족이 있는 나라, 하지만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나라, 자유. 이것이 자유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차는 1시간을 달렸습니다. 단둥시를 벗어나 외곽으로 갔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입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낡은 농가였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마른 옷으로 갈아입으시오. 그리고 돈. 저는 몸에 숨겨둔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물에 젖었지만 돈은 무사했습니다. 3,000달러. 브로커가 세어봤습니다. 확인. 이제부터 제 지시를 따르십시오.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중국산 싸구려 옷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숨어 계십시오. 북한 공안이 수색합니다. 탈북자 잡으면 중국 돈 받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브로커가 경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하나를 받았습니다. 창문이 없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의자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총성이 들렸습니다. 탕, 탕, 압록강의 물기둥, 탐조등. 달리던 그 순간 모든 것이 악몽처럼 생생했습니다. 아내와 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제가 사라진 것을. 보이성이 집에 들이닥쳤을까요? 아내를 신문했을까요? 딸은 울고 있을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살아야 했어. 이해해다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악몽을 꿨습니다. 보이성에 끌려가는 꿈, 총살당하는 꿈. 깨어나니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하루에 2번 밥이 나왔습니다. 중국 음식이었습니다. 쌀밥에 고기 반찬. 북한에서는 특권층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12월 16일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동합니다. 랴오닝성 선양으로 갑니다. 거기서 조선족 마을에 숨습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벌과 남은 돈이 전부였습니다. 장거리 버스를 탔습니다. 선양까지 5시간이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중국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안 되었습니다. 말을 걸면 안 되었습니다. 중국어를 못하는 것이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버스가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경찰이 올라와서 신분증을 검사했습니다. 브로커가 제 신분증을 대신 보여줬습니다. 가짜 신분증이었습니다. 조선족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말 못합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브로커가 대답했습니다. 네, 벙어리입니다. 친척 되는데 병원 데려갑니다. 경찰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가시오. 선양에 도착했습니다. 대도시였습니다. 고층 빌딩, 네온사인, 수많은 차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눈이 부셨습니다. 조선족 마을로 갔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모여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김치찌개, 평양냉면, 노래방.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북한을 떠났는데 한글이 보였습니다. 한 아파트 건물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50대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조선족 억양이었습니다. 북한 말과 비슷했지만 달랐습니다. 여기서 한 달 숨어 계세요. 일자리 구해드릴게요. 돈 벌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다음 단계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가려면 윈난성까지 가야 해요. 거기서 라오스로 넘어가고 태국으로 가야 해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최소 5,000달러 더 필요해요. 5,000달러. 저는 이제 돈이 없었습니다. 탈북 비용으로 다 썼습니다. 이래서 벌어야 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족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일주일에 7일. 월급은 2,000위안이었습니다. 약 300달러였습니다. 5,000달러를 모으려면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식당 주인은 제가 탈북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월급을 깎았습니다. 탈북자는 위험해요. 신고당하면 나도 끝이에요. 그러니까 월급 좀 깎는 것 이해하세요. 저는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신분이 없는 사람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식당에서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아주머니, 양강도에서 온 남자, 청진에서 온 여자,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숨어서 착취당하면서 그래도 살기 위해 버티고 있었습니다. 조선족들도 우리 무시해요.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월급 안 주고 맘대로 해요. 함경도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북한보다는 나아요. 여기서는 최소한 밥은 먹잖아요. 2022년 1월이 되었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중국은 춘절로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했습니다. 명절도 없었습니다.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가족들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10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학교에 잘 다니고 있을까요? 아빠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잊어버렸을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다락방 작은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제가 원하던 삶이었을까요? 숨어서 착취당하면서 가족도 없이 외롭게 사는 것이?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식당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한국에 가야 했습니다. 진짜 자유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2022년 3월 저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침 8시에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오후 2시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경계하는 자세.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공안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인에게 무언가를 보여줬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눈이 부엌 쪽으로 살짝 움직였습니다. 제가 있는 곳으로 공안 한 명이 부엌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시오. 공안이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거의 못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신분증, 공안이 더 크게 말했습니다. 주인이 달려왔습니다. 이 사람 벙어리입니다. 말 못해요. 공안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신분증,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가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공안이 자세히 봤습니다. 너무 오래 봤습니다. 이거 가짜 아닙니까? 주인이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예요. 공안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뭔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회를 봤습니다.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끝이었습니다. 뒷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접시를 떨어뜨렸습니다. 와장창, 공안이 놀라서 그쪽을 봤습니다. 저는 뒷문으로 뛰었습니다. 서, 공안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뒷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골목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도망가면 쏜다. 저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인파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공안 2명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마침 버스가 출발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버스로 뛰어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공안들이 정류장에 서서 무전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신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 뒷좌석으로 가서 몸을 낮췄습니다. 버스는 시내를 가로질렀습니다. 10분, 20분. 저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종점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추격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락방도 식당도 이제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리를 헤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도 그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추웠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육교 밑에서 잤습니다. 신문지를 덮고 몸을 웅크리고 떨면서 밤을 보냈습니다. 북한 조종사에서 중국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조선족 마을로 갔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멀리서 관찰했습니다. 공안 차가 보였습니다.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사흘 동안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버려진 음식을 먹었습니다. 공공화장실에서 씻었습니다. 인간 이하의 삶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가? 이렇게 잡혀서 북한으로 송환되는가?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40대 남자였습니다. 조선 사람이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경계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도 조선족이야. 탈북자 돕는 사람이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공안이 탈북자 수색한다는 소문 들었어. 조선족 마을에 공지 나왔어. 너 찾는 것 같던데?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국 교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탈북자 돕고 있어. 내가 중간 연락책이야. 도움 필요하면 연락해. 왜 저를 돕는 겁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나도 옛날에 북한에서 왔어. 198 10년대에. 그때도 힘들었어. 그래서 돕는 거야. 같은 민족이잖아. 그는 돈을 건넸습니다. 1000위안이었습니다. 일단 이거 받아. 찜질방 가서 씻고 밥 먹어. 그리고 내일 이 주소로 와. 도와줄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내. 이제 시작이야. 한국까지 가야 진짜 자유야. 다음 날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한글로 은혜교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맞았습니다. 60대 조선족이었습니다. 리철수 형제님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신이 있다면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부터 형제님을 한국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험난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선양에서 윈난성 쿤민까지, 거기서 국경 너머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50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저는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2022년 4월 10일 저는 선양을 떠났습니다. 은혜교회에서 준비해준 돈과 가짜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선양에서 쿤민까지 직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36시간이 걸렸습니다. 좌석은 경석이었습니다. 가장 싼 자리, 나무 의자에 앉아 이틀 밤을 가야 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대륙이 펼쳐졌습니다. 도시, 농촌, 산, 강. 끝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습니다. 기차 안에는 온갖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농민공, 장사꾼, 학생, 노인. 모두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자리 남자가 코를 골았습니다. 아기가 울었습니다. 누군가 라면을 끓였습니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신분도 없는 탈북자였습니다. 둘째 날 오후 기차가 검문을 받았습니다. 공안이 올라와서 신분증을 검사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공안이 자세히 봤습니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진과 비교했습니다. 10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시오. 공안이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4월 12일 밤 쿤밍에 도착했습니다. 윈난성의 성도였습니다. 남쪽 도시답게 따뜻했습니다. 공기도 달랐습니다. 아열대 기후였습니다. 교회에서 연결해준 조선족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님이십니까? 네. 따라오십시오. 그를 따라 쿤밍 외곽의 작은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탈북자 5명이 더 있었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모녀, 평성에서 온 남자 둘, 청진에서 온 여자, 모두 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국경 넘을 겁니다. 조선족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출발합니다. 그때까지 준비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저희는 함께 지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탈북했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함경도 아주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딸을 중국 사람한테 팔렸어요. 3천 위안에. 안 팔면 우리 둘 다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그 돈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평성 남자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한 사람이었습니다. 8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한 드라마 봤다고. 저도 같이 끌려갔어요. 거기서 본 것들 말할 수 없어요. 모두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보이지 않았지만 깊었습니다. 4월 19일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밤에 트럭을 탔습니다. 국경 마을로 향했습니다. 5시간을 달렸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내렸습니다. 정글이었습니다. 무성한 나무와 풀, 습한 공기, 벌레 소리. 저는 한 번도 정글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걸어야 합니다. 10km. 밤새 걸어서 새벽에 라오스 도착합니다.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글 속을 걸었습니다. 좁은 길, 가파른 경사, 미끄러운 땅. 함경도 아주머니가 자꾸 넘어졌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3시간쯤 걸었을까요? 갑자기 안내인이 멈췄습니다. 조용히. 중국 국경 초소가 가깝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1시간 동안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모기가 물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지금 가자. 안내인이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국경 초소를 우회했습니다. 더 깊은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4시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여기부터 라오스입니다. 중국 땅을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환호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기쁨에 차서 라오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이틀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태국 국경으로 4월 23일 태국에 들어갔습니다. 메콩강을 배로 건넜습니다. 태국 이민국이 우리를 잡았습니다. 일부러 잡힌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영어로 썼던 쪽지를 보여줬습니다. 태국 경찰이 우리를 이민국 구금 시설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영사가 왔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었습니다. 한국말을 하는 한국 사람. 처음 보는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영사님이 말했습니다. 집이요? 저는 물었습니다. 네,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의 집입니다. 그 말에 우리 6명 모두 울었습니다. 함경도 아주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평성 남자는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월 5일 우리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는 조종사였는데 헬리콥터는 수백 번 몰았는데
정작 승객으로 비행기를 타본 적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늘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날고 있었습니다. 6시간 후 기장이 방송했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2022년 5월 5일 오후 3시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기내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희 6명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옆자리 함경도 아주머니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도착했어요. 우리 살았어요.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짐을 꺼냈습니다. 저희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짐이 없었습니다. 몸뚱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승무원이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자유롭게 가라는 말.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말. 입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온갖 나라 사람들. 흰색, 검은색, 갈색 피부, 다양한 언어. 북한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일부 직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탈북민 여러분, 이쪽으로 오십시오. 우리는 별도 통로로 안내되었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간단한 신원 확인이 있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리철수입니다. 북한에서 어디 사셨습니까? 평양입니다. 직업은 조종사였습니다.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종사요? 군 조종사? 네, 인민군 항공군 소좌였습니다.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눈짓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10분 후 더 높은 직급으로 보이는 사람이 왔습니다. 리철수 씨 맞으십니까? 네. 김여정을 직접 태웠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3년 동안 전속 조종사였습니다. 이건 대단한 정보자산입니다. 국정원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입국장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직원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입국장 문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환한 형광등, 깨끗한 바닥, 높은 천장, 대형 전광판, 수많은 사람들.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북한 말투와 비슷했지만 달랐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밝았습니다. 웃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모든 것을 눈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이구나. 자유의 나라. 같은 말을 쓰는 나라. 이제 내 나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함경도 아주머니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평성 남자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쓰다듬었습니다. 이게 자유의 땅이구나. 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도와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직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탈북하신 분들이시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카페가 있었습니다.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서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로웠습니다.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5월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국의 바람, 자유의 바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비행기 안의 사람들은 모르겠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통일부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하나원으로 데려가는 버스였습니다. 탈북민 정착 교육기관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보였습니다. 고속도로, 자동차들, 건물들, 간판들, 광고들, 너무 많았습니다.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이 풍요로웠습니다. 함경도 아주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저렇게 가난했을까요? 같은 민족인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평성 남자가 말했습니다. 체제가 잘못됐던 거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체제가 잘못된 겁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는 경기도 안성으로 향했습니다. 하나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1시간을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나와서 환영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짐을 내렸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작은 가방 하나. 그것도 태국에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2인실이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간단했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이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리움의 눈물. 은주야, 아빠가 살았단다. 자유를 얻었단다. 미안하다. 너를 두고 와서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살아야 했어. 언젠가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그날 밤 저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땅에서 잠들었습니다.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제 인생의 재탄생이었습니다. 첫 주는 적응 기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쌀밥, 김치, 국, 반찬 3가지. 북한에서는 특권층만 먹을 수 있는 식사가 여기서는 기본이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건강 회복이 중요합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감사하며 먹었습니다. 오전에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법, 제도, 자본주의 경제, 민주주의 정치,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다고요? 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지도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국민이 뽑는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직업교육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한국어, 직업기술. 저는 컴퓨터 수업을 선택했습니다. 마우스를 처음 잡아봤습니다. 클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터넷을 처음 접했습니다. 검색창에 원하는 단어를 치면 정보가 나옵니다. 선생님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북한을 검색했습니다. 수십만 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스, 사진, 동영상, 북한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자유롭게 공개되는구나. 평양을 검색했습니다. 위성사진이 나왔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순안공항이 보였습니다.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심리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리철수 씨, 요즘 잠은 잘 주무시나요? 악몽을 자주 꿉니다. 총소리, 강물, 그리고 가족. 가족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딸이 있습니다. 10살입니다.
아니, 이제 11살이 되었겠네요. 제가 떠난 뒤 어떻게 되었을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담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시는 거죠? 네, 매일 느낍니다. 제가 비겁한 아버지라는 생각, 가족을 버렸다는 생각. 리철수 씨, 들어보세요. 당신은 살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그건 비겁한 게 아닙니다. 용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가족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셋째 주 국정원 조사가 있었습니다. 2명의 조사관이 왔습니다. 리철수 씨, 김여정에 대해 아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3일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여정의 일정, 성격, 행동 패턴, 제가 목격한 군사시설, 북한 항공군의 현황, 평양 권력층의 생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 정보는 매우 귀중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넷째 주부터는 한국 사회 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견학을 갔습니다. 광화문, 명동, 남산타워.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상점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원하는 거 하나 사보세요. 정부에서 지원금 나왔으니까요. 저는 초콜릿을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직접 돈을 내고 물건을 받았습니다. 이 간단한 행위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자유롭게 사고, 자유롭게 소유하는 것.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음악을 듣고, 뉴스를 보고,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자리 평성 남자에게 속삭였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저도요. 천국이 따로 없네요. 8째 주 취업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리철수 씨는 조종사 경력이 있으시니 항공 관련 분야가 어떨까요? 취업 상담사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제 자격증은 북한 것입니다. 여기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경력을 인정받아 관련 회사에 취직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분야를 배우셔도 됩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조종사로 다시 일할 수 있을까? 하늘을 다시 날 수 있을까? 하지만 북한에서의 기억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김여정을 태우던 헬리콥터, 산비탈에 굶주린 사람들. 저는 다시 하늘을 날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을 배우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돕는 일, 탈북민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상담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12째 주 마지막 주였습니다.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기수 70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리철수. 제 이름 아래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료증을 꼭 안았습니다. 형, 앞으로 어디서 살 거야? 평성 남자가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살 생각이에요. 공부하면서 일하려고요. 나도 서울 갈 거야. 연락하고 지내자.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받았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친구가 생겼습니다. 자유의 땅에서 만난 친구. 하나원을 떠나는 날,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3개월을 보낸 곳, 새로 태어난 곳. 감사합니다. 건물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가는 버스, 새로운 삶으로 가는 버스.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의 가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2022년 8월, 저는 서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관악구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5평 남짓한 공간, 침대, 책상, 작은 부엌. 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 깜빡이는 네온 사인.
오가는 차들, 살아있는 도시였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대한민국 서울. 이제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구나.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보조였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리철수 씨, 새로운 탈북민 상담 좀 도와주시겠어요? 중국에서 막 넘어온 분이에요. 팀장님이 부탁했습니다. 저는 상담실로 갔습니다. 30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철수라고 합니다. 저도 작년에 탈북했어요. 그 말에 여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어디서 오셨어요? 평양에서 왔습니다. 당신은? 함경북도 청진이요. 중국에서 2년 숨어 살다가 겨우 왔어요. 우리는 2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탈북 이유, 중국에서의 고생, 한국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 저는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하나원 이야기, 한국 생활 팁, 취업 정보. 고맙습니다. 같은 처지 사람 만나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그녀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그해 겨울, 저는 방송 출연 제안을 받았습니다. 탈북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김여정 전속 조종사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북한은 탈북자를 추적합니다. 가족에게 보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본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침묵하는 것은 공범이 되는 겁니다. 촬영 날,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PD가 물었습니다. 왜 탈북하셨습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2021년 7월, 저는 김여정을 태우고 평양에서 원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평양 외곽 상공을 지날 때 아래를 봤습니다. 산비탈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풀뿌리를 캐고 있었습니다. 굶주림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었습니다. 제 뒤에 앉은 김여정은 그 광경을 보고도 무표정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는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저 역시 그 체제의 공범이라고. 그래서 떠났습니다. 가족을 두고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충격적이다. 용기에 감동했다. 가족이 걱정된다. 지지와 우려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플도 있었습니다. 가족 버린 비겁한 놈, 선전용 거짓말, 북한 조종사가 어떻게 탈북하냐?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요. 2023년 봄, 저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38살의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20대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적응했습니다. 아저씨, 북한에서는 대학 어떻게 가요? 같은 조학생이 물었습니다. 성분으로 결정됩니다. 출신 성분이 좋아야 좋은 대학 갑니다. 능력보다 충성심이 중요하죠. 여기는 시험으로 가잖아요. 공정하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기회의 평등. 그해 여름,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치킨을 먹고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행복하게. 한 가족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딸. 딸이 아버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주야, 넌 어떻게 지내고 있니? 아빠를 미워하니? 아니면 이미 잊었니? 답은 없었습니다. 아마 평생 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증언이니까요. 2025년 12월 지금, 저는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정식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도 내년이면 졸업합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완전히 행복하냐고요? 아닙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합니다. 악몽도 가끔 꿉니다. 북한 말투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적응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인간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얻어냅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도 자유를 꿈꿉니다. 하지만 꿈을 꾸는 것조차 위험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자유, 투표할 권리, 말할 권리, 이동할 권리,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한에 남은 제 딸에게 언젠가 이 영상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은주야, 아빠는 살아있단다. 자유의 땅에서 살고 있어. 비겁하게 너를 버렸지만 그래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언젠가 이 땅이 하나 되는 날 아빠가 너를 꼭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때까지 아빠는 여기서 살아갈게. 자유롭게, 인간답게, 당당하게. 이것이 김여정 최측근 조종사였던 리철수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